국가 균형 성장은 단순히 쓰러져가는 지방을 살리는 지방 살리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 균형 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 오극 3특 체제로의 재편이 추진됩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을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초광역의회 출범회. 지역 MBC 공동기획 국가균형성장 질문 있습니다. 진행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7월에 2기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했죠.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성장과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서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어떤 정책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것은 어떤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그 가능성을 점검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기도 하고. 제가 위원장 된 다음에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요. 지방시대위원회 거기는 뭐 하는 데냐. 그렇죠.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자치분권위원회 두 개가 따로 활동을 해왔는데 지난 정부도 이걸 그냥 합쳤더라고요. 합쳐서 이름을 지방시대위원회로 이름을 지어놨는데 국민들에게는 이름을 가지고는 뭘 하는 곳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균형성장과 지방 살리기 자치분권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큰 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지방시대위원회는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김경수 위원장에게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경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지역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지금은 너무 수도권 위주로 대한민국이 일극체제로 집중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지방시대위원회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지역을 어떻게 하면 함께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MBC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이 유튜브 내용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네 인터넷에서 이런 지도 본 적 있지? 이게 서울의 초등학생이 그린 지도야. 난 이거 보면 왜 한국을 서울공화국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 예, 대한민국이 서울공화국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이 그린 지도입니다. 지도를 잘 보시면 조그맣게 서울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대한민국 전체가 시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서울공화국으로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좀 전에 그 영상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은 단지 지방을 단순히 살리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이다. 또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생존 전략, 국가균형성장 정책이 5극 3특입니다. 5극 3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5극 3특 말이 좀 어렵고요. 이 5극 3특이 뭔지 요즘 강연이나 설명회를 다니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을 국가균형성장 정책으로 만들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매년 수도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드느냐, 즉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잘 보시면은 참여정부 때인 2000년대 초반에는 무려 한 해 14만 명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다가 혁신도시에 수도권의 직원들과 가족들이 이주하기 시작했던 2011년부터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약간 많아졌던 그런 시기가 5, 6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부터 다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작년 한 해는 4만 5천 명이 수도권으로 몰려왔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4만 5천 명씩 몰려오는 사람들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잘 보시면 작년 한 해 동안 20대와 30대까지가 6만 6천 명이 수도권으로 오고 40대 이상은 2만 1천 명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막으려면 이 그래프가 얘기하는 건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몰려오는 걸 어떻게 하면 늦추거나 완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40대 이상이 수도권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이 움직임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해법이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집중의 현실입니다. 이건 뭐 워낙 많은 언론 매체나 연구 자료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500대 기업 중에 80% 가까이가 수도권에 있고요. 100대 기업으로 따지면 거의 90% 가까이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 일자리와 또 최근 들어서 스타트업, 신규 벤처 창업 기업들의 경우에도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인데 그 벤처 창업의 경우에도 70%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 고리가 생기는 거죠. 사람들은, 특히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니까 정부의 인프라 투자도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학에 가는 것이 좋은 일자리를 가기 위한 통로처럼 되어서 좋은 인재들은 수도권에서만 배출이 되고 그런 인재들을 찾아서 특히 미래산업, 첨단 산업 기업들은 수도권으로 몰려오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 고리를 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수도권 1극만이 아니라 충청권, 그리고 강주, 전남권, 부울경, 대구, 경북, 전국을 이렇게 5개의 권역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정책을 추진하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강원, 전북, 제주는 3개의 특별자치도 특색 있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는 것이 5극 3특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 5극 3특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권역별로 지역도 발전시키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발전시키는 방향은 하나는 경제권을 권역별로 만드는 거고요. 그 경제권을 권역별로 만들어 나가면서 생활권도 권역별로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수도권으로 매년 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왜 수도권으로 가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이유가 일자리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대학이었는데, 교육이었는데 이 대학마저도 결국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좋은 일자리를 가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비수도권 지역에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인가? 그게 5극 3특의 핵심입니다. 그동안에는 시도 단위로 다들 전략산업도 육성하고 기업도 유치하려고 해봤는데 다 중복도 많고 그렇게 쪼개져서는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리고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조건을 갖추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이제는 그걸 5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강주 전남권의 경우에는 광주 전남권이 육성할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그 전략산업에 맞는 대기업의 투자를 유치해보자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에게 어떻게 하면 광주 전남권에 투자를 해보겠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부울경에 투자를 해보겠냐. 자,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인재는 정부가 책임지고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서울에 있는 서울대 이상 가는 그런 대학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혹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번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하는 공약이, 정책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광주 전남에 전략산업 분야, 두세 개, 서너 개의 전략산업 분야를 정하고 최소한 이 전략산업 분야만큼은 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 서울대 이상 가는 투자를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 단지 교육비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그 전략 분야의,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할 기업들과 함께, 그 기업들과 함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커리큘럼이나 교육과정이나 또는 강의도 기업에서 와서 직접 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분야의 세계적인 스카도 이 지역에 모셔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여러 규제 때문에 그런 게 어려웠는데 그런 규제들을 풀어서 지역의 대학의 수준을 빠른 시간에 집중적으로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조건들은, 기업이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은 집중적으로 패키지를 만들어서 한번 파격적으로 지원해보자. 필요로 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한번 지원해 볼 테니까 지역에 한번 투자합시다 라고 하는 게 5급 3특의 지역 경제권 구축 전략입니다. 이렇게 경제권을 구축해도요,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 있는 것보다는 수도권으로 가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중에 제일 큰 이유가 교통입니다. 대중교통입니다. 지방에 오면 지방도시와 지방도시 간에 출퇴근이 불가능합니다. 강주와 목포 출퇴근이 불가능합니다. 부산과 창원 출퇴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방도시에 있는, 지역도시에 있는 청년들은 자기 도시에서만 일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력은 이 지금의 격차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광역 대중교통망을 수도권처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권역 안에서는, 자기 권역 안에서는 어느 도시에서나 일자리를 찾아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철도와 전철, 거기에 연계된 버스와 그리고 대중교통이 다양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권역별 생활권 구축 전략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권과 생활권을 권역별로 구축해야만 비수도권 지역도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살아갈 만한 그런 지역을 만들 수 있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 권역과 3개의 특별자치도를 수도권처럼 청년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40대 이상의 중장년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다. 반드시 이재명 정부는 이번 정부에서 5급 3특 정책을 통해서 지역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성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 균형 성장 정책을 성공시키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는 마치고 토론 과정에서 짧은 시간에 발제를 드렸기 때문에 궁금한 점들은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 균형 성장의 핵심 전략 5급 3특에 대해서 김경수 위원장의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큰 틀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5급 3특이라 하면 수도권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이제 벗어나서 전국을 5개의 초광역 단위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성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성장을 도모하겠다. 이것이 바로 골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동안의 국가 균형 성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기존의 그 정책과 조금의 차별화가 있다면 정책이 좀 구체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5급 3특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좀 더 깊이 있게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 행정체제 개편이나 행정통합을 하겠다라고 보면 굉장히 기계적으로 그동안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성과지표가 잘못됐다는 거죠. 경제성, 그것도 경제성 그중에서도 특히 뭐 돈에 관련된 것만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만 성장이 이루어지면은 어느 단계에서는 국가 전체 성장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 회장을 맡게 된 건국대학교 이향수 교수입니다. 저는 행정학을 전공했고요. 지방자치, 자치분권, 지방정부 혁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문제와 지역 발전에 대해서 20년 이상 연구를 해왔고, 특히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지역 균형 발전, 메가시티 초광역 협력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문을 해온 지리학자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라고 합니다. 정부 예산과 그 나라 재정에 대해서 28년간 연구하고 활동을 해온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예산 배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재부나 행안부의 권한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하면 지방시대위원회가 여기에 그냥 자문기구처럼 의견만 제시하다 끝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지금처럼 중앙에서 어떤 계획을 내려주고 그것들을 또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시스템들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예전의 어떤 그런 권역별 정책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개개인한테 그냥 살림을 좀 맡겨둬야 된다. 지역의 책임성이 이전보다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 진행이 되면은 오히려 공모사업보다도 지역이 더 무책임해질 수도 있어요. 똑같이 잘 사는, 똑같은 형태로 잘 사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해답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전체적인 사업 디자인을 굉장히 잘 해야 된다. 정말로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지역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네, 화면에서 만나보신 세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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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전문가 세 분이 이제 각기 다른 분야의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조금 긴장이 되실까요? 좀 부담스럽네요. 네. 근데 오늘 전문가 세 분만 계신 게 아니라 네. 뭐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셨을 때 느끼셨겠습니다만 전국에서 오신 시민 패널 분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시민 패널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지역 MBC 공동기획 국가균형성장 질문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를 잠시 설명해 드리면 먼저 세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5극 3특을 통한 지역 균형 성장 그리고 자치 분권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볼 거고요. 이어서 시민들이 질문하고 또 위원장 혹은 전문가들이 함께 대답하는 타운홀 미팅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극 3특에 대한 논의 시작할 텐데요. 우리 전문가 중에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실까요? 메가시티 전문가 진종원 교수님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위원장님께서 5극 3특 전략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쟁점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5극 3특 전략은 협약의 방식을 본격적으로 균형성장 전략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최초의 계획이다. 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방시대위원회가 각 부처들과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그런 간담회를 아주 밀도 있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이런 부처 간의 정책을 조율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초강력 특별협약 방식이라고 하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제 재정 투자 방식이라고 하는 게 방향은 맞는데 이게 과연 현실에서 제대로 될 수 있겠냐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이고요. 핵심은
결국은 기업의 투자가, 대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어떤 전략산업 분야를 정하고 정부가 그동안 시도별로 열심히 열심히 재정을 투자해 왔는데 실질적인 성과로 기업들이 안 와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리 만들어 놓고 예산을 투자한들 그게 이제 실질적인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부는 전략산업 분야를 정하고 그 전략산업 분야에 걸맞는 기업들의 투자를 지금은 집중적으로 대통령실, 지방시대위원회뿐만 아니라 관련 중앙부처 중에도 산업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들이 지금은 집중해서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투자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같이 협의를 합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협의를 하고 그 협의된 결과들을 가지고 중앙정부의 지원책들은 뭘 할 건지, 지방정부는 뭘 할 건지, 기업은 뭘 할 건지 그 과정에 인재 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의 대학은 어떻게 할 건지 각각의 역할을 정하고 그 역할을 모아서 이런 게 꾸준히 앞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신뢰를 줘야 되거든요. 기업들이 투자가 되려면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처음에 하겠다고는 하다가 처음 보조금 조금 주고는 시간 지나면은 또 나몰라라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초강력 특별협약이라고 하는 게 이 방식 말고는 이런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이 뚜렷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갈 수 없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협의를 지금 해보면, 현장에서 협의를 해보면 지방정부도 그리고 기업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협약을 통해서 안정성, 지속성, 신뢰성을 회복하는 그런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은 반드시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5급 3특 이제 설계도를 9월 말에 발표했는데 각 부처들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44개의 국정과제를 정하는데 그 국정과제들이 다 자기 부처 사업인 거예요. 근데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그게 그냥 그 개별 부처의 사업이 되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대 10개 만들기만 하더라도 대표적인데 이게 그냥 교육부가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에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기존의 대학 지원 사업으로 끝나버리면 이건 균형 성장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정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부와 다른 부처들이 전략산업 분야를 권역별로 정하고 그 권역별로 정해진 전략산업 분야와 연계해서 교육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리고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라이저 재구조화 사업 이런 것들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이걸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했는데 이게 이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과정이거든요.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칸막이를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협의해서 공동으로 협의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게 만드는 게 지방시대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관계부처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장들이 다 다를 테니까 지방시대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주고 또 책임 있게 끌고 가줘야 된다. 또 그 지방시대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담당할 것이고 행해 나갈 것이다. 네, 그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어쨌든 3개, 2개, 3개, 4개 지자체가 하나의 권역을 만드는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권역 내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고 뭐 서로 이렇게 좋은 산업을 하겠다고 뭐 그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지 그리고 특별자치도는 이제 3개죠. 전북하고 강원, 제주인데 여기는 이제 조금 더 특별한 어떤 지원이나 제도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별화된 접근법을 가지고 계신지. 그동안에는 시도 간에 광주, 전남도 경쟁하고 부산, 울산, 경남도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그러니까 시도들이 다 경쟁을 합니다. 왜 경쟁하냐? 중앙부처가 사업을 추진을 할 때
공모사업으로 내놓으면 17개 시도가 다 필요하다 싶으면 다 달라들어가지고 경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권역 안에 있는 시도들 간에도 경쟁을 해야만 그 하나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는 권역별로 발전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권역별로 협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그 권역에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돼야 됩니다. 한 개를 놓고 경쟁하게 하는 구조가 아니고 그 권역이 발전하려고 하는 방향의 산업들을 최소한 서로 간에 역할 분담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개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놓고 서로 나는 그러면 이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인재 양성은 우리가 책임질게. 아니면 저 분야는 그러면 이쪽에서 하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물류나 서비스는 우리가 맡을게. 이런 식의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협력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일단 먹을 게 많아야죠. 먹을 걸 적게 만들어 놓고 협력해라고 하면 그게 협력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권역별로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 3개 강원, 전북,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따로따로 가는데 여기는 어떻게 할래? 이 지역들은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들만의 특색 있는 발전을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특색 있는 발전을 추진해 갈 수 있게 하려면 지금은 3개의 특별자치도, 여기에 세종시도 특별자치시인데 이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그 발전 방향에 맞는 여러 가지 권한이나 재정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특별법들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자신들의 발전 방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특별자치도와는 그런 자신들만의 지역에 맞는 특례들을 뭘 할 건지를 협의해 나가면서 그 특별법에 담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5극 3특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우리 시민들도 함께 들으셨을 텐데 우리 시민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하시겠습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 영광에서 온 열심히 사는 청년농부 김영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 질문 내용은 지금까지 제가 들은 5급 3특 정책은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육성하고 성장시키는데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식량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식량 산업과 같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농업을 어떻게 미래 비전을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이제 5극 3특을 짧게 설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권역별로 산업 위주로 특히 미래산업, 첨단산업 위주의 전략산업 위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권역 전체로 보자면 대도시 권역이 있고 그 권역 안에도 또 권역이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또 거점 도시들이 몇 개씩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전남에서 오셨으니까 광주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광주, 혁신도시가 있는 나주, 목포, 순천, 광양, 여수 이런 몇 개의 거점 도시들이 있는데 이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주변에 작은 중소도시나 농산 어촌 지역들이 같이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각 시군마다 따로따로 다 작은 시군들이 그 안에서 농촌도 살려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해결해 보려고 하고 병원 문제도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이러니 지역 자체가 일종의 사회 생태계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실제 그 지역에 보면은 교통도 불편하지, 그다음 아이들 교육시킬 곳은 마땅치 않고, 그다음에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기면 도대체 병원을 어떻게 가야 될지 아예 산부인과는 하나도 없고 이런 지역이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농산어촌 시군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으로 최소한 연결되어 있는 소권역 안에서 30분 내지 1시간 대중교통 생활권 안에서 어떤 곳을 가면은 학교도 있고 병원은 특히나 병원이 중요한데 최소한 30분 이내에는 병원에서 조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도 안 되는 곳은 1시간 이내에 큰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구조가 갖춰질 수 있도록 권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농촌에 살아도 소득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만 지어도 소득이 보장되거나 당장 그게 힘들다면 예를 들어 농촌 기본소득과 같은 그런 소득보장책을 통해서 농촌에 살아도 얼마든지 생활이 가능한 그런 소득보장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런 소득보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종의 권역 단위의 푸드 플랜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권역 안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제값받고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종의 이제 권역 단위의 농업 정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하고 살면서도 소득이 보장되는 곳이 되기도 하는 그런 생태계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균형 발전 도전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얼핏 듣기에는 진짜 5국 3특이 미래 성장 산업 중심으로만 일이 추진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전통적인 우리 농업 산업이나 다른 산업들은 소외되고 배제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을 텐데. 실은 우리 김영순 농민 같은 질문을 갈 때마다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은 5국 3특의 이 정책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맞습니다. 이 정책이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 분 시민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최수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졸업 학년으로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부산에는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부산에 계속 있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쪽으로 일자리를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중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정책이 지역 청년들에게 어떻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기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고 혹시 가능하다면 지역 인재 육성에 대한 로드맵이 있는지도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초반에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단순히 그냥 서울대같이 그 서울대와 같은 대학을 전국에 똑같이 10개를 만드는 그런 정책은 아니다. 부산을 예를 들면 부산의 해수부 이전을 포함한 공공기관 이전 거기에 연계한 HMM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해운회사의 본사도 부산으로 지금 옮기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HMM뿐만 아니라 그 외에 그 소위 부산 신항을 중심으로 부산항을 중심으로 하는 배후 물류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까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고 거기에 회사법원이라든지 전문적인 기관들도 함께 오면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볼 때 내가 해양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해양 분야 일자리는 부산이 제일 많네? 부울경이 제일 많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최소한 해양 분야만큼은 서울대 이상 가는 대학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와 함께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걸 만들어 나갈 로드맵이 있냐? 우선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 중심이긴 하지만 단지 거점 국립대학만 그렇게 만들어서는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거기에 다른 국립대학과 기술원, 사립대까지 포함된 그 권역의 대학 전체가 그 전략산업 분야에 맞게끔 재편돼야 되거든요. 그런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예산 재정 지원은 바로 2026년부터 바로 시작을 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권역 전체의 대학이 그 전략산업 분야에 맞게끔 체계화되는 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국 3특 전략의 가장 핵심이 지역의 대학이 그 지역의 전략산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인재 양성에 보고 요람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이고 여기에 저는 5국 3특 정책의 승패가 달려있다. 정부로서는 이걸 성공시키지 않으면 다른 걸 성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이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5국 3특에 그러니까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투자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와 연계해서 이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건데요. 지방시대위원회가 만들어 놓은 이 청사진처럼 기업이 지역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탈향을 하지 않고 지역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성장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인데요. 이번에는 이 분야 전문가이신 우리 이향수 교수님께 또 질문 많이 해오셨으니까 마이크를 이번에 넘겨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김경수 위원장님 5급 3특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방시대위원회의 그 비전이나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활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그 김경수 위원장님도 아까 그 생활권을 어떻게 구축할 건지 간략하게 들려주시긴 했고,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참여정부 시절에 어떤 그 혁신도시와는 조금 차별화된다. 이번에는 좀 성공시켜보겠다라는 이렇게 강한 의지를 내비쳐 주셔서 사실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학계에서는 혁신도시에 대해서 성과나 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연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할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돼 있고요. 근데 60분 생활권 이러면은 의견 드는 생각이 이렇게 이제 교통체계를 연결해서 교통망을 이렇게 구비하는 것 위주로 뭔가 좀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아까 위원장님이 교육, 문화, 그다음에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망라하겠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그런 생활권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런 전략이 있으면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사실은 이 생활권을 논의하다 보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행정 통합하고 연계해서 논의를 해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행정 통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또 경남도지사 시절에도 경험을 해보셔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행정 통합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가져가실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권역별로 이제 생활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권역별로 이제 생활권이 형성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게 결국은 대중교통망이 연결 안 되면 수도권 같은 생활권이 만들어지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다니기 어려운 구조로 돼서는 생활권이 하나가 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권역별로 최소한 1시간 생활권, 근데 그 1시간 생활권을 만드는 것도 도로와 자가용이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그것도 가능하면 기차나 철도나 전철, 그리고 거기에 연계된 버스, 그리고 이제 DRT라고 수요 응답형으로 하는 택시라든지,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이 자율적으로 트램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대중교통을 통한 대중교통망을 연결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런데 대중교통망만 연결하면 생활권이 만들어지냐? 저는 그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이 훨씬 중요하죠. 정주 여건이 중요하죠. 그래야만 비수도권 지역에도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수도권에 과밀로 몰려있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 해남에 이제 만들어지는 데이터 센터 같은데 직원들이, 서울에 있는 SDS 직원들이 이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자고 얘기를 하면 기업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직원들 보고 가자고 얘기하면 힘들어합니다. 네. 첫 번째 이유가 아이들 교육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거기서 살다가 아프면 괜찮습니까? 근데 이제 주거는 그래도 오히려 수도권보다 더 나을 수 있는데 제일 큰 게 이거고, 여기에 더해서 수도권은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데 거기 가면은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존 같으면 해남군 혼자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인데 해남군 혼자서 이걸 어떻게 풀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대중교통망을 연결하면 그 안에서 소권역 단위로, 큰 권역 안에 소권역 단위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교육 문제도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 권역 안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서너 개, 몇백 개 정도의 시군을 묶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그러면 훨씬 해법이 쉽게 나올 수 있거든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들을 그 권역 단위로 풀어나가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과 의료는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제일 어려운 게 문화예요.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우선은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지역의 청년들이
거주하게 되면, 여기 이제 학생들도 꽤 계시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는 생깁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도권과는 반드시 격차가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공연을 보기 위해서 나는 수도권으로 이사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오히려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문화를 즐기는 건데, 지역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다양하게 많이 있으면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그런 공연이라든지 문화는 주말에 또는 휴가 때 수도권을 그 문화를 즐기러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구조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유럽 방식입니다. 유럽 나라들 보면 다 지역별로 그 산업이 나눠져 있고 그 산업에 청년들이 다 취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벤츠 공장이 있는 지역이 베를린에서 가장 먼 지역이거든요. 슈투트가르트라는 곳에 있는데 그 지역의 청년들은 지역에 있는 그 일자리에 취업을 해요. 근데 문화는 베를린이 유럽에서 가장 힙한 문화가 지금 돼 있는데 그 베를린의 문화를 즐기러 주말에 갔다 오거나 휴가 때, 휴가는 기니까 그 베를린을 가거나 아니면 지중해를 다녀오거나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죠. 결국은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입니다. 그 안에서 문화가,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걸로 충족되지 않는 곳은 그런 대중교통을 통해서 갔다 오고 즐기러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면 그런 문화 문제도 결정적으로 문화 때문에 지역의 사람이 떠나간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정주 여건들이 함께 갖춰가면 그러면 생활권이 권역별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권을 만들어 가다 보면 당연히 이제 행정통합 논의가 나오게 되는데 행정통합은요, 저는 당연히 행정통합 논의는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행정통합은 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놓고도 몇 년씩 걸립니다. 대구, 경북이 대표적인 예인데 2019년에 합의를 했거든요. 아직까지 통합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행정통합 논의는 당연히 지금부터 해나갈 수 있고 중앙정부도 지방시도위원회도 어떻게든 지원을 하겠지만 그 논의 기다리고 앉아서 지금 해야 될 사업들을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해야 될 일들은 광역연합이나 특별지자체 그릇을 빨리 만들어서 협력체를 만들어서 이런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행정통합을 속도를 더 빨리 낼 수 있는 그런 단계별 전략으로도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장기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할 일, 그 전략을 먼저 시작을 하면서 갈등이나 혹은 좀 뭐 부작용이나 혹은 우려되는 사항들은 이제 조정을 해 가는 과정이 맞다고 보신다. 이렇게 설명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로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예. 지금 사실 이제 저희가 5극 3특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또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그 앞으로 하실 여러 가지 아주 정말 그 미래에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의 어떤 총사진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5극 3특 전략이 제대로 이렇게 잘 그 집행이 되려면 지방이나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자율성이나 앞서서 우리 또 뭐 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권한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이렇게 좀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헌법의 그 조항에 그 지방의회나 혹은 지방정부 그다음에 주민들이 발의할 수 있는 그 조례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제정하도록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럼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전국의 그 지역에 있는 조례들의 내용이 그래서 거의 다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김경수 위원장님께서 향후에 이제 그 이 개헌 논의가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금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분권, 자치분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좀 지적해 주신 건데요. 그러니까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방분권형 국가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 과정, 헌법 개정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지방정부의 권한을 규정하는 방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조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그러면
법률이 있고 그 법률 밑에 시행령이 있고 각 부처의 부령이 있거든요. 이 부령보다도 부처의 일종의 규칙 같은 건데 그 부처의 규칙보다 지방정부의 조례가 낮은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중앙부처가 지침을 만들면 그 지침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의 이 효과를 나타내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주택을 건축하거나 할 때 보면 왜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다양하게 안 돼 있고 저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질까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주택법을 만들고 그 안에 시행령이 있고 정부 부처의 부령이 있으면 전 지방 정부들이 그 부처의 지침을 그대로 다 따라서만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번에 APEC이 있었던 경주 같은 경우는 역사문화지구로서 대단히 뛰어난 곳인데 그러면 그 경주의 특색에 맞는 주택 문화를 어떻게 만들 건지를 조례를 가지고 그 지역에 따로 정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걸 따로 정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아예 법령이 아니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앙부처의 시행령이나 부령하고 조례가 똑같은 수준이 되니까 자율적으로 부처랑 협의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자율권이 훨씬 확대되는 거죠. 그렇게 가야만 지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되고 그리고 각 지방이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고 지역이 특색 있게 가야만 문화와 관광도 지방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방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다. 그게 이런 권한의 문제도 연계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헌을 추진만 할 수 있게 되면 지방 분권 개헌은 저는 가능할 거다. 네.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잘 된 지역일수록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토대로 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잘 실현이 돼야 가능한 얘기일 것이고 그러려면 또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중요한 예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예산 낭비 사업 저격수로 유명합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님 드디어 이제 등판을 하실 때가 됐습니다. 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 관련돼서는 두 가지 이 주제일 것 같아요. 하나는 예산의 확대, 하나는 그것에 대한 결정 권한, 이 두 가지인데 예산의 확대 측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별 격차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부족한 돈을 채워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그 재정력 격차가 생활 격차로 이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생활 격차가 또 재정력 격차로 이어지겠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서울에서 왜 서울 내의 격차가 적을까? 네. 공동재산세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18년 전에 서울의 공동재산세, 그래서 모든 자치구에 재산세를 반씩 걷어서 n분의 1로 나눠줬더니 그 상위 5개구와 하위 5개구가 16대 1의 격차가 있었는데 5대 1로 줄었어요. 그걸 박호선 시장 때 조금 더 이 스킬을 조정해가지고 4대 1로 줄였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보고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전국 왜 그렇게 논리가 되냐면 너네가 열심히 해갖고 강남이 잘 살던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서울의 자원을 가지고 도시개발을 한 거니까 마찬가지로 전국에서도 수도권이 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국가적인 자원과 에너지를 쏟아부었기 때문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형편에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원래 지금 순서가 된 거라는 거죠. 부처 간의 칸막이도 있지만 지역 간의 칸막이도 너무 큽니다.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걸 원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나가 그 예산의 확대에 같이 준해서 가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결정 권한의 문제인데 제가 이제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지방시대위원회가 자문기구가 안 되고 실질적인 조정심의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기재부 이제 앞으로 기획예산처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지방시도위원회가 정말 힘을 갖고 이번에 늘어나는 포괄보조금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결국은 지방 균형 발전의 핵심은 사람이 오고 가면서 수도권에 몰리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결국 재정이 격차가 많이 나는 거 아니냐. 수도권이 아무래도 재정이 풍부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재정이 열악하고 또 정부의 정책도 대중교통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됐거든요.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는 첫 번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아까 이제 그 서울시의 각 구의 공동재산세처럼 그걸 나누어주는 세금을 걷어서 전국에 골고루 나누어주는 세금이 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라는 건데 그 지방교부세를 그 국세에서 일정 비율을 지방교부세로 만드는데 그 비율을 높여서 그 지방교부세 자체를 늘리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향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방으로 더 많은 재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정부가 이 지원 사업을 할 때도 지역을 차등적으로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 그래서 지역을 특별지역, 우대지역, 일반지역, 비수도권 지역을 이렇게 세 개로 여러 지표들을 가지고 분류한 다음에 예를 들면은 아동수당을 다 똑같이 지급하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것도 비수도권 지역의 특별지역은 아동수당을 더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어려운 지방이, 어려운 지역이 재정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게 이제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지방 정부들의 재정에서 제일 큰 문제가 아까 이제 공모사업 얘기했잖아요. 딱 똑같은 이유인데 중앙 정부가 뭘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걸 보조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보조 사업을 다 중앙 정부가 사업까지 다 만들어서 그걸 경쟁시켜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저 사업이 꼭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거라도 따와야 뭐라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으니까 경쟁이 다 뛰어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보조금 사업의 경우에도 지방정부가 필요한 사업을 자기들이 설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걸 이제 포괄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그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대폭 늘리자. 그래서 그 포괄보조금이 3조 8천억 불과했던 걸 이번 정부 들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0.6조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폭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지방정부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정부의 예산 재정이 지역에 투자될 때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그 지역의 자율성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질문 주셨던 실질적 재정을 누가 결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방시대위원회가 기재부의 벽을 뚫을 수 있겠냐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인데 1차로 이제 그 포괄보조금을 늘리는 과정, 이 과정에서도 어쨌든 중앙부처의 벽을 한번 넘은 셈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이제 지방시대위원회가 쓸 수 있는 그 관련 예산이 이게 이제 편성권이 기재부에 있었어요. 기재부가 알아서 편성을 하고 지방시대위원회는 그냥 의견만 들으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법을 바꿔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요청하는 사안은 반드시 반영하게끔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 편성권을 강화시키는 법안을 지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정창수 소장님 혹시 또 이어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아까 네, 예. 사실 이제 중앙에서 지방에 돈을 줄 때 또 많은 시민들이 또 특히 뭘 걱정하냐면 이 능력과 부패 문제입니다. 저는 정치인들한테 뭐 이렇게 강의 같은 거 할 때 그런 제안을 하거든요. 모든 공무원은 초임 3년은 기초자치단체,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하게 하자. 뭐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진짜 몰라요. 맞습니다. 그냥 폄훼하고 사실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무조건 폄훼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3년 정도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서울만 해도 그 고시 출신들이 자치구에서 3년 근무하니까 달라요. 또 하나는 이제 부패와 비효율 문제인데 저는 이게 좀 성과나 이런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들의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기계적으로 면적, 뭐 인구, 뭐 도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지역이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다거나 뭐 이런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n분의 1로 나눠주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대폭 늘리자라고 얘기를 하면 소장님 말씀처럼 많은 국민들이 이게 지방정부에 맡겨도 될까 이제 요 걱정이 드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요.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에 일단 맡기고 지방정부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중앙정부가 지켜보면서 잘 못하고 있을 때 보충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지방정부가 능력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중앙정부가 우리가 다 쥐고 사업까지 다 만들어서 예산까지 책정해서 그렇게 내려줄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능력도 늘어나질 않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이제 지방자치가 30년, 올해가 30주년이거든요. 30년 한 세대가 쌓이면서 지금은 그 부분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는 그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얻기는 어렵고요. 이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지방정부가 되려면 제도를 같이 바꿔줘야 된다. 결국 지방분권을 확대시켜주면서 다만 국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으니 중앙정부가 그런 지방정부의 능력을 보완하는 체계를 헬프데스크 같은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약 방식 같은 게 당장은 필요한 거죠. 두 번째, 투명성과 주민 참여는 이게 훨씬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투명하게 공개되고 주민들이 직접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그러면 지방정부의 능력도 함께 올라가요. 투명하게 공개됐는데 그걸 마음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일반 지역 주민들이 알기 쉽게 지방재정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소위 이제 예산이나 재정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종 공공 데이터를 AI 시대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투명하게 만들고 시민들이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걸 아예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방재정도 그와 함께 풀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와 함께 이제 이게 얼마나 제대로 쓰여졌는가를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성과를 뭔가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한데 성과 지표는 정말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어려운 점은 그런 성과들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그걸 통계청의 지표나 이런 걸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잘 안 맞아서 그동안에는 이제 공무원들이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좀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 하정우 AI 수석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AI를 가지고 활용하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각종 데이터를, 다양한 데이터를 다 모아서 그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로 평가 시스템을 만들면 그러면은 그게 이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정우 수석이 워낙 출중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AI 수석실과 함께 그런 부분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이 5급 3특에 대해서 전문가 세 분과 또 시민 패널들과 함께 다각도로 논의를 해봤습니다. 지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협력하고 연계를 해서 이 초광역 중심의 성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지방의 권한과 또 책임을 확대시켜야 된다는데 모두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 균형 성장. 그 성공의 열쇠는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과 함께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전국에서 오신 이 시민 패널 분들의 목소리를 좀 더 가까이 듣기 위해서 지금 자리 배치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위원장님이 뭐 요즘에 전국 다니시면서 강연 많이 하시고 5급 3특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이런 식의 타운홀 미팅은 혹시 처음이신가요? 주로 이제 강연과 질의응답 형식으로만 해요. 현장에서 플로어 토론을 자주 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타운홀 미팅은 처음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이런 자리가 많이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좀 특별하게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제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 시민 활동가 10분을 모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 균형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시민이 질문하고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이 답변하는 타운홀 미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질문을 주실까요?
현재 농촌에 인구 소멸도 되고 있지만 농산업도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없기 때문에 산업 자체도 굴러가고 있지 않은데요. 이 농산업을 현재 지탱해주고 있는 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산업도 안 되고 농업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하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농촌의 농업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수급이 원활하게끔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이제 계절 근로자라고 해서 단기 그 외국인 노동자들만 와서 일하고 바로 또 떠나가게 하고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인력을 제때에 공급받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한 대책이 그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라고 해서 아무래도 좀 그 수급을 농협이라든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이 외국인 노동자들 받아들여서 필요한 곳에 이제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이 외국인 노동자 정책 전반을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된 거 아닌가? 이게 사실은 농촌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대형 조선소조차도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새로 고용하지 않으면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수주를 감당을 못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처럼 이렇게 출산율이 계속 낮아졌고 이제 노동력이 부족할 게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면 지금부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이렇게 단기 노동자 연수 제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다문화 그 유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포용사회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 단기적으로 왔다가 돈 벌고 바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그 노동자들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 뜨는 걸 기본적으로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구조를 서로 이제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사회적으로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라든지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방향은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 사회 한 일원으로서 포용하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또 받아볼까요? 시민분 중에 어느 분이, 네, 옆에 계시는 분. 지금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취업하는 대신에 또 창업을 목표로 하는 게 많아졌어요. 근데 실제로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서 이제 많이 보조를 해주죠. 근데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창업의 문턱을 넘어가서 그 사업체를 또 유지하는 것이 또 다른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제 계속 청년들이 사업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도움을 주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기성 사업체들이 신규 창업자를 도와주는 멘토링 시스템도 지금 도입이 돼서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혜택이 지금 소수만 누리는 혜택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멘토링 시스템을 좀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아주 작은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지만 그 작은 점포들이 결국에는 지역의 인상을 바꾸고 또 지역 경제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또 서울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지역만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그것이 묘책이 있는지 이제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화랑이 되려면 어떤 구조가 필요하냐 그러면 일단 지역의 사람들이 떠나지 않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권역별로 광역 대중교통망이라든지 그런 생활권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런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살리는 길이 첫 번째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럼 당장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걸 풀어줄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한데,
특히 소상공인 창업을 하는 데는 실제 멘토링이나 컨설팅이 되게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좀 필수적으로 거치게 만들 정도로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창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까지도 좀 갈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 과정에서 내가 과연 창업을 해도 될지 하는 걸 한 번 더 검토하기도 하고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시간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창업한 이후에도 경영을 해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경영 과정에서의 멘토링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영 과정의 멘토링 마지막이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 전환이나 폐업이라든지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여기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각 창업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들이 제때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방 정부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방 정부마다 다 사정이 다르니까 지방마다 지원책들이 다 따로따로 이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지역의 소상공인 창업, 소상공인들의 경영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들의 노력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라고 하는 게 직접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지방정부의 모범 사례, 잘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고 그 사례들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이 되셨습니까? 네. 이어서 계속 받아보겠습니다. 예. 제가 2주 전에 광주 전남의 학자금 대출 체납률이 광주가 22%로 1등, 전남이 18%로 2등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이고요. 부채 상환 능력은 사실 자산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경우는 취업준비 기간, 저희는 이걸 이행기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노동시장의 진입 기간이 계속 길어질수록 이 부채 굴레에서 계속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는 계속 또 열악한 주거로 이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세 가지의 악순환의 굴레에서 사실 지방 청년이 가장 취약하게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데 지금 보통의 청년 정책들은 다 대부분 수도권 청년에 맞춰서 이게 조금 설계되어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고용 문제로 좀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데요. 광주가 청년 고용률이 38%예요. 전국 평균이 46%인데 광주가 38%로 17개 시도광역시 중에 거의 밑에서 한 3번째 이 정도입니다. 지금 3년째 이 기록이 안 깨지고 있어요. 3년째 계속 밑에서 있고 놀랍게도 이 청년 고용률 수치를 보면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서울하고 멀수록 이게 계속 떨어집니다. 전체 일자리 파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일자리 파이 안에서도 사실 지방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굉장히 부족하고 직종 선택의 다양성도 굉장히 지방 청년은 취약하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조금 이 지방 청년이 처해져 있는 사회경제적 현안에 대한 위원장님의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있고 선호하는 일자리가 있는데 그 선호하는 일자리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거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래첨단산업 대기업 일자리,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일자리, 세 번째가 창업 스타트업을 통한 특히 스타트업 중에서도 기술 창업, IT 디지털 같은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다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일자리들이 지역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할 거냐. 첫 번째는 기존의 제조업 일자리들이 청년들이 갈 만한 좋은 일자리로 바뀌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이제 경남의 도지사로 있을 때 창원 국가산단이 있는데 창원 국가산단이 연 매출이 42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창원 국가산단 전체를 스마트 공장으로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정부 정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체 매출이 62조까지 늘었는데 실제 그 과정에 청년 일자리가 늘었어요. 여성 일자리가 늘고. 그러니까 기존의 창원 국가산단의 기업 공장에는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여성들이 갈 만한 일자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공장이 스마트화되고 디지털로 일을 해요. 공장도 깨끗하고. 이러니까 한번 와봤던 청년들이 여기서 내가 일을 해도 되겠네. 이렇게 이제 취업이 그렇게 해서 늘어나게 되는 거죠. AI 전환을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도 지역에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AI 전환을 통해서 청년들도 갈 수 있는 일자리로 만드는 게 우선 지역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인재 양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는 건데 그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추진해 나가야 될 일이고요. 세 번째가 창업의 경우에도 기존의 대학이 인재 양성만 하는 게 아니라 유럽의 여러 그 대학들 중에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대학들을 가보면 대학과 연계한 기술 창업, IT 창업, 디지털 창업 이런 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그런 창업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말메시 같은 곳에 있는 말메 대학은 하루에 8개씩 대학에서 스타트업이 나와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그런 창업 대학으로 빠르게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창업도 전부 수도권에 쏠려 있으니 그걸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그런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지역에 좋은 일자리들이 늘어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출 그 자체를 어떻게 탕감을 해줄 거냐, 이건 단기 대책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통해서 그런 대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청년들은 일자리에 관한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고 좀 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 청년의 고용 불안정 이 해소 방안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고 또 김경수 위원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받아보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 강주시 저희가 노동 통계를 10년 전부터 추적을 좀 해왔습니다. 임금 노동자 중에 10년 전에, 그러니까 2015년 20만 8천 명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 노동자 중에서 비율상으로는 38.5%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임금 노동자 60만 명 중에서 23만 3,600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숫자로 보니까 약 2만 3,6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일자리 없다 보니까 프리랜서, 플랫폼, 특수고용, 근로기준법 적용조차가 되지 않는 영역으로 청년 세대 일자리가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인 세대들도 요즘 비슷하게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이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까지 합치게 되면 강주시 노동인구 중에 2명당 1명 정도는 비정규직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이 비단 우리 강주시만의 문제냐? 그러면 이제 지금 신산업이랄지 AI, 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이제 이런 것들이 쭉 그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일자리에서는 과연 비정규직이 채용이 안 될 건가? 그래서 여기서 질문. 그런 일자리의 정규직 채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어떻게 보장해 줄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방금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처지는 매우 열악합니다. 지금 정부 국가에서 일터권리 기본법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터권리 기본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일자리 확대 또 신성장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전략 아주 좋은데 좋은 일자리 들어오면 비정규직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해주셨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여전히 상태가 좋지 않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늘어나는 일자리들이 자꾸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산업구조로 이제 변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추세를 막을 수 있겠냐? 그러면은 해법을 뭔가 좀 새로운 해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첫 번째, 정규직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이건 기업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가능한 한 정규직 채용을 독려하거나 지원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요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일 수 없을까? 유럽의 그 복지국가들의 대부분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많아야 100대 80입니다. 보통 100대 90.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 오히려 정규직보다 임금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안 되더라도 많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자기가 또 파트타임이든 일자리를 구하는 데 대해서 별로 이렇게 두려움이 별로 없는 거죠. 일자리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정규직으로 있다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면 생활의 위협을 느끼고 어떤 경우에는 뭐 인생에 이제 나고자 실패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이제 직영으로까지 몰리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정부 차원에서는 근본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일터권리기본법을 포함해서 이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특수고용이라든지 이쪽 분야는 꾸준히 개선은 해 나가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사회 정규직 위주로 되어 있는 사회 구조 전체의 법 체계, 그 다음에 산업 체계 이게 워낙 강고해요. 이걸 계속 바꿔 나가고 있는데 전 국민 예를 들면 고용보험제라든지 이런 걸 이제 서서히 도입해 나가는 과정인데 결국은 어디서 어떤 일자리를 갖더라도 생계에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일자리들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법적으로 이런 걸 제도적인 개선은 당연히 이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도감 있게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질문 주실까요? 네, 저는 경북에 있는 시골에 있는 예. 작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저는 학교에 있을 때는 아이들과 마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2009년도에는 전교생이 12명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학교였습니다. 교사들이 모여서 학교의 유지와 교육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어왔고요. 그런 고민들은 모여서 이제 결국에는 무학년제를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의 특색 활동을 이어갈 것인가, 또는 아이들의 성장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젝트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으로 좀 드러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죠? 상주에 있는 백원초등학교입니다. 유명한 학교에서 오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런 교사들의 고민들이 이제 모아져서 지금은 전교생이 70여 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가 유지되고 학교만의 독특한 교육과정을 가져내기 위해서는 학교의 자치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학교가 유지되고 학교만의 교육과정을 가지기 위해서 이 학교의 자치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상주 백원초등학교는 이 농촌 학교 살리기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부분 잘 아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함양의 서하초등학교랑 되게 이제 유명한 학교인데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교육청하고 끊임없이 협의해서 학교의 자치권 또는 이제 자율권을 가지고 학교를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해서 이런 성과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농촌학교, 농산어촌 학교들을 살려나가는 데는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가 그 지역의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구조, 플러스 더해서 그 학교가 자율적으로 특색 있는,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매력이 있는 학교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기존의 일률적인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나 농촌에서 학교를 다니나 똑같은 교육을 받는다면 그걸로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다양성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주지 않고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런 농산어촌의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교육에서의 자치권,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수도권에서도 요즘에 폐교 소식이 간혹 들려서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농산어촌에서도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아이들의 울음소리 듣기 어렵고 이런 얘기는 뭐 이미 알고 있어서 과연 학교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2009년에 12명이었던 학생이 지금 70명 정도로 늘어났다는 것은 선생님과 지역사회가 굉장히 노력을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자, 한 분 또 받아보겠습니다. 예. 전 진안군의 경우에는 2024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다문화 가정 비중은 한 4.7% 정도 됩니다. 그만큼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의 그 중요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에 비하면 우리 다문화 정책이 아직도 좀 한계점, 허점이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한국 생활이 지금 26년 차인데요.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도 다문화 정책이 많이 발전되고 있고, 그래도 단계별로 이제 가족센터 등에서 이제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대부분의 다문화 정책들을 봤을 때 조기 입국자들한테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들어와 있는 멤버들은 아무런 이런 그 혜택을 못 본 상황에서 이제 언어를 제대로 습득 못한 채로 지금 경제생활을 하고 있고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좀 어려움이 좀 남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다른 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제 어떻게 그분들의 보니까 이제 한국어 교육기관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대부분이 보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데 가족센터에서는 다 보영하기 한계점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런 교육 정책이 부재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해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문화 정책이 수도권과 신규 이민자 맞습니다. 중심으로 되어 있다. 지금 그 부분 지적해 주셨네요. 다문화 정책이 처음 입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대부분 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착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행안부, 그다음에 노동부, 교육부 이렇게 다 같이 해서 공동으로 처음에 초기 입국하신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이제 언어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고 근데 몇 년 지나고 10년 이상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언어도 언어지만 그것보다는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일종의 이제 안착하는 데 필요한 지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언어라고 하는 게 그게 단기간에 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들은 끊임없이 이제 교육이 필요한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일부 이주 노동자들을 어떻게든 받아들여서 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쪽에만 우리 대한민국의 그 소위 이주민 정책을 가져갈 거냐. 그게 아니라 이제 부족한 노동력을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이 상황을 이주민들과 외국에서 오시는 이주민들과 함께 포용사회를 만들어서 이 고비를 함께 넘어갈 거냐라고 하는 방향을 정하는 게 지금은 딱 그 시기에 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함께 가는 포용사회로 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내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사회 전체가 그리고 정부 정책이 전환돼야 된다. 1번. 두 번째로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 몰려있는 여러 가지 지원기관들이 지역으로도 다양화될 수 있는 게 일단 지역사회 전체가 다문화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이주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정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정책들을 골고루 내놔야 되거든요. 중앙정부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회들이 이제 다양하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정부가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 26년 차이신 우리 시민의 질문까지 들어봤습니다. 또 이어서 마이크를 좀 전달 드릴까요? 김경수 지방제위원장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가 제일 생각이 나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광역 이동권을 만든다고 하지만 정작 광주 지역의 인근의 도시 광주에서 7년 2개월 당사자입니다. 7년 2개월 동안 고속버스 리포트 장착 소송을 제기했지만 7년 2개월 동안 일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지하철이 있지 않냐, SRT가 있지 않냐 하지만 SRT가 갈 수 없는 구조가 많습니다. 5.3 특기위원회에서 이런 고민들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동권은 모두의 이동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경수 위원장님의 생각과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문제는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 복지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풀어야 되는 과제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이견의 여지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눈에 보여야 정책이 실현이 되거든요. 균형발전 얘기할 때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지방에 와서 근무를 해봐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사실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초기 교육 과정에 장애인 이동 체험, 휠체어 체험 이런 게 의무 교육 과정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기가 휠체어를 타고 다녀본 것하고요. 그냥 옆에서 보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려면 그런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를 함께 공감하고 함께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정책으로 실현돼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건물이나 이런 데는 그 베리어 프리나 이런 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과거에 지어진 건물들이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의 특이라든지 이런 게 여전히 남아있고 이게 이제 다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정부가 그런 데 대해서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런 걸 만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결국은 함께 지원하면서 풀 수밖에 없는 거냐. 그걸 개개인 민간에게 그걸 맡겨서는 하세월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정책이든 아까 처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저는 경기도 지방에서 충남 공주 지방을 선택해서 거기서 이제 동네에 계신 소상공인분들하고 같이 숙박을 중심으로 마을 여행을 같이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스테이라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공주에 처음 갔을 때는 빈집들이 많고 어르신들만 계셨었는데요. 주변에 신규 창업들이 좀 이루어지고 기존 노포들이 영업시간을 좀 늘려주시거나 좀 더 열심히 영업을 하심으로 인해서 외부에 계신 분들이 지역을 즐겨 찾아주고 계시고요. 좀 희망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주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이주도 청년뿐만 아니고 중장년이나 베이비부머 세대들도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소 규모의 상권 단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처럼 자의로 지역을 선택하고 지역을 찾게 하는 이유나 매력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는데요. 이런 창의적인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상권 기획자들을 위한 지원이나 혹은 성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정책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이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 다루다 보니까 네.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본 업무 이외에 전 부처의 업무들이 다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지역의 상권 활성화라고 하는 건 민간의 소상공인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만 로컬 크리에이터들에게만 맡겨놓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앞으로의 지역 상권, 로컬 비즈니스, 로컬 크리에이터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그 지역에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 그 사람들이 실제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지원책들이 저는 많아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지방정부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런 게 많이 쌓이면서 사실은 이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들은 많이 공유가 된 것 같아요. 지방정부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이제는 정말 우리 지역으로 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투자를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예산들이 지방정부에서도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인센티브나 이런 건 제도적으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게 예. 이제 와서 이제 그런 상권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결국은 비수도권 지역의 관광 활성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관광 문화 활성화가 사람들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소위 K 지역 관광 토탈 패키지라고 그래가지고 AI를 결합해서 내가 이 지역에 1박 2일을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아예 그 쭉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중에 그런 프로그램 지원까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K 관광이 K 컬처, K 팝과 연계해서 비수도권 지역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 전체가 함께 대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방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이제 주민자치를 실현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홈페이지에 모든 걸 공개를 해도 거기 먹고 살기 바빠서 거기 접근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한 풀뿌리 지역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시작한 지 30년이 훨씬 넘었지만 건강한 이 권력과 자본을 비판과 감시와 견제할 수 있는 건강한 풀뿌리 언론 없이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노무현 정부 때 지역신문 발전기금 250억 원을 해서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80억 원입니다. 올해 정부가 상향 조정해서 110억 원 정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금 저를 옥천신문을 비롯한
50여 개 언론사, 지역 풀뿌리 언론사가 바른지역 언론연대라고 해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들이 더 많아져서 이 지방에 재정이 많이 흘러가는 만큼 이것들을 제대로 쓰일 수 있나,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풀뿌리 언론이 자생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풀뿌리 언론은 이제 황민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 지방자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느냐, 그리고 실제로 예산까지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계속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풀어나가려면 지역의 풀뿌리 언론이 플랫폼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풀뿌리 언론이 취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원도 많이 줄었지만 주민자치가 그동안 많이 약화됐어요. 오히려. 대표적인 예가 제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왔더니 원래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 부서도 있고 주민자치 박람회도 하고 지원책이 되게 많았거든요. 다 없었어요. 아예 부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살리고 있는 중이고, 지역신문 발전기금도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실제로 250억까지 갔다가 지금 한 3분의 1 토막 난 거 아닙니까? 이제 좀 늘려는 가고 있는데, 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언론과 받지 못하는 언론도 또 격차가 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적절히 좀 지원책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고, 저는 근본적으로는 주민 참여와 주민자치, 풀뿌리 언론 활성화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잘 해내는 지방정부가 실제로 주민 풀뿌리 민주주의도 활성화시키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방정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방정부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굉장히 고심해서 아마 질문을 추려오셨을 텐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서로에게 좀 박수를 좀 보내주실까요? 이런 자리가 흔치가 않은데 굉장히 귀한 것 같습니다. 지역의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이 지역민들,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당장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문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성실히 고민한 답변을 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그리고 그 지역민들의 목소리, 진짜 뭘 원하는지 그것을 듣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정부와 또 지방정부, 시민이 함께하는 소통의 또 장이 열리고 있다면서요. 예, 올해가 지방자치 30주년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방시대위원회가 과거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때부터 쭉 해오던 정책 박람회가 있습니다. 11월 19일부터 21일 2박 3일간 울산에서 열리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정책 박람회 그러면 재미없는 박람회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 최대의 정책 박람회이긴 한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로 만들 수 없을까라고 해서 팔도 미식회라고 5억 3특이니까 8개 권역별로 식재료들을 가져와서 유명 셰프들이 음식을 만들고 그 레시피를 공개도 하고 만든 음식을 제공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잘 나가는 곳이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잘 나가는 곳인데, 실제 국립중앙박물관과 공동으로 만든 굿즈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비치를 해서 오시는 분들께 나눠도 드리고 판매도 하는 그런 좀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즐길거리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울산으로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 MBC 공동기획 국가균형성장 질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5급 3특에 대해서 전문가 3분,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또 활동하고 계시는 시민 패널 여러분들과 꽤 긴 시간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이제 전체적인 소감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게 정책 토론이 사실은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하기에는 정말 재미없는 토론인데 우리 시민들께서 실제 그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들을 다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게 현장에 답이 있다. 정책은 반드시 현장을 찾아가야 구체적인 해법이나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자리였고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해 주신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지역 MBC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분도 이렇게 그냥 인사 나누기는 너무 아쉬우니까 아주 짧게 오늘 소감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뭐 아프리카 대륙만큼의 재정 규모를 가지고 있는 큰 나라인데 이제 중앙 정치는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보면 지방자치 정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요. 어차피 중앙 정치도 막걸리 고무신 선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지방도 30년 뭐 길지만 또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 지역 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방시대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가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시민 패널 분들이 그 아까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문제들이 사실 그게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교육자치 문제라든지 그 또 이주 해 오신 분들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그래서 자치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정말 생활자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 자치나 그다음에 내 지역의 현안이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길에 또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예. 네. 지방시대위원회와 이제 각 부처가 전체적인 5국 3특 발전 전략의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결국 권역별로 이렇게 완성시키는 것은 각 권역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 완성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어떤 권역에서는 인프라 투자를 더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어떤 권역에서는 또 정주 여건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각 권역의 고유한 전략을 구체화하는데 지역에서 시민들과 지자체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호 부재래라. 오늘 저는 이 말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지금 바로 이때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때가 왔다. 다시 오지 않을 좋을 때가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선도에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지역 MBC 공동기획 국가균형성장 질문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